아마 여러분들 모두 세종학당의 그 핵심 가치 그리고 인재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열린 사고를 가진 인재, 그죠? 열린 소통과 윤리식을 기반하는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한국 교육 및 문화 보급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등성을 전제로 한 상호주의에 매우 투철한 언어 교육자이고 또 문화 전문가가 바로 세종학당 재단의 직원들이고 또 각 학당의 선생님들이라는 뜻이겠죠. 언어의 기능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일찍 정태진 선생님께서 명료하게 정리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문화는 언어와 함께 시작되어 언어와 함께 발전되어 온 거다. 아득히 먼 원시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는 오직 이 언어를 의지해서 우리의 문화를 창조하고 전성하고 보급하여 온 것이다. 만일 인류에게 언어라는 아름다운 보배가 없었던들 오늘날 우리 인류가 가장 자랑하는 모든 문화는 움도 싹도 터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언어가 없는 곳에 국가가 어디 있으며 언어가 없는 곳에 역사가 어디에 있으며 언어가 없는 곳에 교육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국가, 우리의 역사, 우리의 교육은 오직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처음으로 그 존재를 나타내고 그 가치를 드러낸 것이다. 라고 정태진 선생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정태진 선생님은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우리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한글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으로 구속되신 분들 중에서 제1호 구속자셨습니다. 스스로 언어가 가진, 말과 글이 가진 가치와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이죠. 정태진 선생님 일찍이 1927년에 우스트 대학 미국 유학을 가서 우스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돌아와서도 훨씬 좋은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하고 약속한 대로 유학 가기 전에 자기가 몸담았던 함흥에 있는 영생여고부에 가서 다시 그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때 가르쳤던 여학생 한 명이 이제 일제 경찰의 검문 검색, 압수수색을 통해서 일기장이 틀리면서 그 일기장에서 한글을 가르친 선생님의 혐의자에 그 정태진 선생이 올랐고, 그래서 정태진 선생이 그 연행되면서부터 그 조선어학회 사건에 관련된 조선어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서 재판도 받기 전에 2년씩 구금되어서 고문과 조사를 당하고 3년에 걸쳐서 재판을 받았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2명이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사망했고 정태진 선생은 해방 직전에야 겨우 풀려나게 되었죠. 자, 이분이 바로 정리했던 것이 언어와 말과 글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태진 선생은 말과 글은 한 민족의 피요 생명이요 혼이다. 이 땅의 모든 애국자는 다 함께 일어나 우리 말, 우리의 글을 피로서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태진을 다룬 한글전사 정태진 10쪽에 103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 많은 친일파들이 다시 복귀하고 또 훌륭한 인재들이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정태진 선생도 당연히 여러 유혹과 그 영예를 누릴 기회가 있었고 권유가 있었지만 모두 뿌리치고 만들고 있던 일제에 구금되어서 만들지 못했던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을 다시 재개합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도 피난을 가지 않고 대포 소리가 서울에 들려올 때까지 계속 한글 사전 편찬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에는 사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온전한 사전 한 권을 만드는 일이 그 어떤 정치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시에 미국 유학을 같이 했던 출세한 조병욱 박사나 이규봉 씨도 다 그 1세대 미국 유학파들이죠. 영어 조금만 하면 군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영어도 잘하고 인맥도 많았던 정태진 선생님 그걸 다 거절하고 우리말 큰 사전, 조선어 큰 사전을 편찬하다가 전쟁을 맞이했고 마지막으로 피난을 가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 사전 원고 숨겨놓은 걸 되찾아 작업하기 위해서 서울로 돌아와서 작업하다가 먹을 걸 구하러 고향인 파주로 그 미군 트럭을 타고 고향에 방문하다가 트럭이 전복되어서 1952년 전쟁 중에 돌아가셨죠. 자,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한글이 그토록 중요하듯이 우리의 모국어가 중요하듯이 다른 나라의 모국어도 매우 중요하다. 한글을 가르치는 우리는 한글의 중요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강조하듯이 다른 모든 나라, 모든 언어는 대등하게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가르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화와 전설을 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어떻게 해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대등한 상대란 걸 이해할 수 있게 할까? 그 핵심에 신화와 설화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화와 전설은 그 민족의 가치 체계와 행동 규범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민족의 특성을 발견했을 때 왜 저 나라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생각할까? 할 때 그 답을 찾아보려면 그 민족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고 어떤 이야기의 규범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록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합니다. 인간이 남긴 기록이 가장 어디에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인간의 역사에서 기록된 가장 오래된 흔적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쉽습니다. 벽화와 암각화에 남아 있죠. 가장 오래된 기록들이 벽화와 동굴 암각화들입니다.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의 내용들은 심심해서 원시 인류가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해 둔 겁니다. 사냥을 할 때 활은 어떻게 겨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건초가 마르는 가을에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어떤 계곡으로 들어가면 맹수에게 먹이가 되고 어느 산을 타고 올라가야 사냥이 가능한지를 기록해둔 정보의 집합체가 바로 벽화고 암각화입니다. 그러나 벽화와 암각화에 새길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얼마나 되겠어요? 한 개의 정보를 새기려면 그 바위와 암벽에다가
며칠이 걸리면 몇 개의 정보를 새길 수 있겠어요. 매우 어렵고 제한되었겠죠. 더구나 이동을 하게 될 때 그 정보를 들고 이동할 수도 없잖아요. 바위를 들고 갈 수도 없고 암각화를 떼어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마치 바위에 새기듯이, 동굴에 암벽에 새기듯이 한 번만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저장의 수단으로 개발해낸 것이 바로 신화와 전설입니다. 신화와 전설에 담긴 이야기들은 유희들이 아니고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그리스 로마야 신화에 나오는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했나? 제우스의 이야기죠. 제우스가 어느 날 칼레스토라고 하는 아주 어여쁜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알카스라고 하는 아주 늠름한 아들을 낳게 됐죠. 근데 이때 제우스한테는 이미 파트너가 있었죠. 헤라라고 하는. 헤라가 이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헤라가 제우스의 연인이었고 알카스의 엄마였던 칼리스토를 곰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칼리스토는 그날부터 숲으로 들어가서 곰으로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 칼리스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이기도 하죠. 알카스가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해서 어느 날 숲으로 사냥을 하러 들어가죠. 거기서 큰 곰을 발견하고 활을 겨누죠. 그 장면을 하늘에서 제우스가 내려다보고 있었죠. 자기 아들이 자기 엄마를 쏘려고 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제우스가 자기 아들 알카스를 곰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미 곰이 되어 있던 칼리스토와 알카스를 다 하늘로 불러 올리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 북쪽 하늘에는 큰 곰과 작은 곰 자리가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곰, 엄마에게 화를 겨눴던 그 아들은 그 운명으로 인해서 꼬리에 압정이 박혀 있죠. 그래서 늘 큰 곰 자리를 맴돌지만 영원히 단 한 발자국도 엄마 별에게 달아갈 수 없는 운명을 지녔죠. 이 세상의 모든 별자리가 변하지만 그 별자리 하나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은 그래서 로마의 아이들은 영원히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망망대해에서도 밤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방이 가늠할 수 없는 사막에 던져져도 이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방향을 잃지 않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었고 정보였습니다. 신화와 전설은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문화적 유전자로 개발되고 전성되어 오고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 생존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일러주고 공유하는 수단으로 점점 발전되어 왔던 것이 신화와 전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화와 전설을 알면 그 민족의 가치체계, 행동 양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신화와 전설은 그 민족의 문화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화에는 바로 이른바 서양 사람들이 메타포라고 부르는 서사적 어중의 원천,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사적 언유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 원래 가진 뜻을 넘어서 초월해서 다른 뜻으로 전달해 준다는 뜻입니다. 신화와 전설에 담긴 이야기는 그 원래 이야기가 가지고 있던 개념을 다른 것에 비유해서 전달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초월해서 전이시킨다는 뜻입니다. 수사법으로 보통 언유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배울 때 직유에 대비되는 비유법으로서 언유라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A는 B와 같다가 직유법이죠. 그렇죠? 그러나 언유는 A는 B다죠. A와 B는 원래 관념 A와 B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A라는 개념을 B라는 개념에 투사시켜서 다른 의미로 전달하는 게 바로 서사적 언유입니다. 서사적 언유는 단순히 수사법에서 한 문장, 한 어휘에서 발생하는 비유법으로서의 언유가 아니고 이야기 전체로서의 언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화와 전설은 이야기 전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비유해서 달리 전달하는 언유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원 개념이 있죠. 나이가 깡패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직급이 깡패이기도 하죠. 직위가 깡패다. 그죠? 짬밥이 깡패다. 이런 게 이때 나이하고 깡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 개념 두 개 개념은 비슷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직위하고 깡패도 관계가 없죠. 짬밥하고 깡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깡패라고 얘기함으로써 원래 뜻은 나이가 많다고 아무 논리도 없이 막 찍어 누른다. 강요한다. 이런 뜻이죠. 이건 다 추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추상적인 이야기에 육체를 부여하는 깡패라고 하는 구체성을 부여해줘서 원 개념보다 훨씬 강조해서 그 뜻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서사적 언유, 메타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화는 바로 이런 메타포의 향연입니다. 그래서 원개념의 특성을 강조하고 더 부각시켜주는 효과를 얻는 것이 바로 신화와 전설의 서사적 언유들입니다. 이건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하바라타는 인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양대 신화죠. 인도인들의 정신을 규정하고 있는 양대 신화가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에게 마하바라타는 이렇게 얘기되죠. 마하바라타에 없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마하바라타에 있다. 마하바라타에 담기지 않은 지혜, 정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하바라타는 착한 형제, 오형제와 나쁜 형제, 100명, 무려 형제가 100명이나 되는 나쁜 형제들과 5명의 선한 형제들의 투쟁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100명의 나쁜 형제에게 속고 핍박당해서 쫓겨났던 5명의 형제가 있었죠. 그 5명의 형제 중에 공동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100명의 형제들에게 모욕당했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5명의 형제의 큰형, 왕자인 유디스티라에게 그 5명의 공동의 아내인 드라우파드가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이 5명의 형제에게 어떻게 한 명의 아내가 존재하냐면 이 5명의 형제가 그 100명의 나쁜 형제에게 쫓겨나서 유배살이를 할 때 매일 나가서 먹을 것을 얻어오고 국을 해와야 됐을 때 이 5 형제가 나가서 얻어오면 그 어머니가 항상 어머니 오늘은 뭘 구해왔어요. 이러면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이렇게 늘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한 영주의 딸이 남편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장을 열었어요. 그 영주의 결투장에 나가서 이 형제들이 이겨서 공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공주를 전취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오늘은 대단한 걸 구해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니는 문도 열어보기 전에 매번 해오던 대로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그래서 5명의 형제의 공평한 아내가 된 드라우파다. 매우 지혜로운 아내였죠. 그 아내가 자신을 모욕하는, 능멸하는 100명의 나쁜 형제들을 향해서 싸우지 않고 점잖하게 대응하는 선한 형제의 큰형을 향해서 항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고대의 프랄라다와 손자 반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하루는 손자가 물었죠. 할아버지, 맹목적인 용서가 현명한 분보다 낫습니까? 행동의 온갖 미묘함을 알고 있는 프랄라다는 이렇게 대답했죠. 얘야, 공격적인 것이 항상 좋지는 않지만 용서도 마찬가지란다. 관대함으로 알려진 사람은 항상 고통을 겪고 그에게 의존해 있는 사람들한테도 고통을 주지. 하인들과 낯선 사람들과 적들은 그를 박대하고 그의 코앞에서 그의 재산을 훔치고 그의 아내까지 빼앗으려 든단다. 뱃속이 검은 사람은 연민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분별 없는 분노와 폭력 행사도 똑같이 나쁘다. 화를 잘 내고 난폭한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자신의 무분별함이 낳는 결과로 고통받는다. 사람은 관대함이든 정당한 분노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보여야 한다. 이게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미 1000년에도 전에 인도인들은 마하바라타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성장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뱃속이 검은 사람이란 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뱃속이 검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뱃속이 검은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이 없고 탐욕스러운 인간, 그걸 뱃속이 검은 인간이라는 걸로, 원래 개념은 양심 없고 탐욕스러운 인간은 남의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아.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해도 더욱 능멸할 뿐이야. 이 말을 하는. 그런데 그렇게 비양심적인 인간이란 말을 여기서는 뱃속이 검은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비양심적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훨씬 부각시키고 강조해서 전달하는 서사적 원유가 바로 뱃속이 검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신화와 전설을 포함한 모든 서사, 소설이나 드라마,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다 서사 예술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기술입니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서사 예술이고 서양말로 스토리 텔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가 중요합니다.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똑같은 이야기도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매우 재미없을 수 있고 매우 훌륭한 이야기꾼이 오면 똑같은 이야기도 매우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기술, 그 이야기하는 기술의 핵심은 바로 낯설고 새롭게 하기입니다. 뻔한 얘기를 진부하게 되풀이하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새롭고 낯설게 전달하는 방법이 바로 원래 개념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개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하게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볼프 비어만이 한 얘기가 있죠. 이 시대의 희망을 말하는 자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절망을 설교하는 자는 개자식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원래 뜻은 뭡니까?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의 희망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절망을 설교하는 사람은 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매우 당연한 말씀, 그냥 지당하신 말씀에 불과합니다. 절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흘려 듣게 됩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다르죠. 이 말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다르게 얘기하기 방식입니다. 사기꾼과 계자식이라는 개념을 새로 뜻서 대체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특정하는 겁니다. 익숙한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뜨거운 적이 있었냐? 자, 이때 연탄재는 뭡니까? 자기 몸을 불태워서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데워준 존재란 뜻입니다. 연탄재에 이런 뜻이 있었습니까? 연탄재는 대체로 처치곤란의 대상일 뿐이었던 것을 이렇게 연탄재에 비유함으로써 다르게, 이 말을 그냥 원래 개념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 말과 이 말은 다르죠. 지하철에 가면 시라고 이렇게 많이 붙여놨잖아요. 요새. 그 중에 시 아닌 것이 대부분이죠. 왜? 그건 메타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서사 예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메타포가 들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늑대는 땅속의 수많은 출구에서 나타난다. 이거 역시 마하바라타에 나옵니다. 마하바라타에서 이 다섯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100명의 형제들이 업무를 꾸며서 휴가를 보내죠. 그 휴가지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다섯 형제에게 그의 삼촌인 비두라가 하는 경고입니다. 늑대는 땅속의 수많은 출구에서 나타난다. 땅속에서는 늑대는 없잖아요. 이때 늑대는 자신을 공격해서 죽일 자객들을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한시도 한눈을 팔거나 경계를 늦추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앞에서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냥 조심해. 야, 적들이 어디서 기다릴 수 있을지 몰라. 이 얘기와 다르죠. 야, 늑대들이 땅속에서 언제 출현할지 몰라.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서사에서, 신화와 전설에서 나타나는 서사적 언유의 기능은 문제를 중청화해서 이해시키는 방법입니다. 전달하는 개념을 단순화하지 않게 하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A와 B 두부 못 자르듯이 잘라지지 않는 게 인생의 본질이고 진실이죠. 근데 그걸 너무나 단순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메타포입니다. 이 이야기는 100개의 아시아라고 하는 책에 아시아의 신화설화 전설 민담을 대표 100개를 골라서 정리해 놓은 책에 나오는 안타라 이야기입니다. 이 안타라는 자기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와 그리고 아름다운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위대한 아버지 전사가 얻어온 아내는 노예였어요.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고 차지해온 노예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노예의 엄마를 둔 이 안타라는 비록 아버지가 위대한 전사였지만 역시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랑했던 평민이 있었죠. 아블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사랑에 빠졌는데 자기는 노예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죠.
거절당. 그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블라의 어머니는 내 딸은 줄 수 없고 내 딸의 종을 주마. 결혼해라. 안타라는 거절하죠. 나는 자유인이고 자유인과 결혼할 거야. 그러고 나서 전쟁이 났죠. 자기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했죠. 싸우기를 거부하죠, 안타라는. 나는 노예예요. 노예는 싸우지 않습니다. 노예는 낙타 젖이나 짜고 낙타 젖이나 묶는 게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전사가 너는 지금부터 자유인이다. 나가서 싸워라. 그때 비로소 안타라는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서 위대한 전과를 거두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블라와 아블라와 결혼하게 되죠. 이게 바로 안타라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낙타의 젖이나 짜고 젖통이나 묶는 일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항의하죠. 당신의 아들이 지금까지 노예로 어떻게 비참하게 살아왔는지 아냐. 나는 노예로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도 없다. 그런데 나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이 이야기를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왔다가 아니라 노예는 낙타 젖이나 묶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젖이나 짜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잘 생각해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신화와 전설에서 담겨있는 서사적 언유가 어떻게 문제를 중청적이고 상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얘기했던 인도의 대표 신화, 양대 신화의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섯 형제, 착한 다섯 형제가 마침내 15년의 유배를 끝내고 자기 왕국을 찾기 위해 돌아가다가 야크샤, 야차를 만나죠. 그래서 야차가 그 가진 호수에서 물을 허락 없이 마신 죄로 다섯 형제 중에 아우들 4명이 차례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 큰형 유디스트라가 찾아갔을 때 야차가 묻죠. 나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면 네 형제 한 명을 살려준다. 대답해라. 그래서 질문을 100개를 연속적으로 던지죠. 그 100개의 질문에 숨차게 유디스트라가 다 답해내죠. 그러고 나서 야차인 야크샤가 묻죠. 이제 4가지인가요? 4개의 질문에만 더 답하면 네 형제 한 명을 살려주마. 바람보다 빠른 게 뭐냐? 마음이라고 대답하죠. 넷 중에 한 명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재산은 얼마 없더라도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놀라운 불가사의가 뭐냐? 고 물었을 때 유디스트라는 날마다 사람이 죽고 죽음이 실려가지만 구경꾼들은 자기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게 인간들이 가진 불가사의다. 틀림없이 죽고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인간이 가진 가장 불가사의한 점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길이 뭐냐고 얘기했죠. 물었을 때 길은 위대한 사람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사람이 길을 찾을 때나 경전이나 논쟁을 공부해서는 찾을 수 없다. 경전이나 논쟁은 모순되고 상충한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이 걸어간 흔적을 보면 길이 보인다.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람, 마음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것인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중청적 상징화를 하는 게 서사적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신화와 전설들은 이런
메타포의 향연, 서사적 원효의 향연들이고 그 속에는 그 민족의 문화 유전자들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쿠르드 용병이라고 들어봤어요? 세계 용병 중에 제일 유명한 용병이 쿠르드 용병이죠. 싱가포르에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하고 회담을 할 때 그때 경비를 했던 것도 쿠르드 용병들이었어요. 세계 용병 중에 어느 부대나 용병 부대에는 다 있는 게 쿠르드 용병들이었어요. 쿠르드 용병은 네팔 산악지대의 소수민족이에요. 네팔 자체가 크지도 않은데 그 중에서도 소수민족이 쿠르드족. 그들은 어떻게 세계의 가장 위대한 용병들이 되었나? 영국의 침입을 네팔이 받았죠. 그때 영국군, 대단한 영국군과 싸워서 거의 원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용맹하게 싸웠던 부족이 바로 쿠르드족이었어요. 영국이 비록 쿠르드족을 제압하긴 했지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쿠르드족을 픽업해서 영국이 용병으로 썼죠. 그러면서 쿠르드 용병들은 세계에 유명해졌죠. 어디에서나 가장 용맹한 전사들이었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용맹한 전사가 되었나? 쿠르드족이 그렇게 덩치가 크지도 않고 체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격이 포악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유명한 용병이 되었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 속에서 태어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고 어떤 이야기 속에서 죽어갔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쿠르드 노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쿠르드 나무꾼 노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무를 해서 이 네팔의 그 산악 민족이니 가루는 잔뜩 나무를 해서 이제 시장에 팔러가기 위해서 지고 내려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쉬었는데 다시 일어나려니까 지게가 땅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빨리 죽어야지. 죽으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나 같은 자를, 노인네를 데려가지 않고, 빨리 와서 나를 데려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죽음이 딱 나타났어요. 눈앞에. 한 사나이 나타나서 나 찾았소? 그러니까 이 노인이 깜짝 놀랐어요. 죽음이 나타났으니까. 아니요, 찾지 않았어요. 그냥 나 이 지게가 안 들려서 이 지게나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죽음이 지게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게를 쥐고 얼른 도망가려다가 이 인간이 가진 참을 수 없는 호기심 때문에 돌아서서 죽음에게 노인이 물어봤어요. 죽음 양반, 나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아? 그 죽음이 5년이라고 했어. 이 얘기를 들은 날부터 이 노인은 집에 가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제 5년뿐이 못 사는 거야. 이제 5년 후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노인이 한 게 거대한 가장 네팔에서 큰 나무에 속을 파냈어요. 그 속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걸 다 완성했을 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어. 잘 왔어. 근데 내가 가기 전에 내 집 구경이나 한번 하고. 그래서 통나무 속에 탁 넣고는 얼른 나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죽음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죽는 게 없어요. 죽음이 갇혔으니까. 모름지기 태어나고 탄생하는 것만이 있지 죽고 소멸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큰일 났죠. 엉망진창이 돼서 이제 신들이 다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야, 이 죽음 얘 어디 갔냐? 이 세상이 지금 질서가 엉망진창이 됐다. 빨리 찾아내서 업무를 재개시켜라. 그래서 비슈라를 파견합니다. 비슈마는
질서의 신이에요. 질서를 유지해. 그래서 찾아내서 마침내 죽음을 찾아서 갔더니 갇혀 있어요. 노인 보고 생명의 물 한 방울을 줄 테니까 문을 열어라. 그래서 문을 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죽음이 죽게 생겨 있었어요. 그래서 죽게 생긴 죽음이 이제 나오니까 얼른 질서의 신이 빨리 업무를 재개해라. 네가 지금 일을 안 하는 바람에 이 세상이 엉망이 됐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너, 나 못해 이제. 내가 지금 이 일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죽을 지경이 됐는데 내가 또 이 일을 한다고? 난 못해.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넌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까지는 사람 누구나 신이든 사람들이든 자기 맡은 일을 다 해야 해. 그러니까 너는 너의 임무를 수행해야 해. 대신 내가 네 부탁 한 가지는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 그러니까 죽음이 얘기했죠. 내가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해줘. 그래서 그날부로 죽음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실은 그 전까지는 죽음은 늘 우리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이 이렇게 불러서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도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날부터. 안 보일 뿐이지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고 그리고 순서는 정해져 있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네팔 아이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네팔인들에게 삶과 죽음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죽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운명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폭력이 통하는 건 폭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통하는 것이지 폭력을 두려워하지면 폭력이 통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어요? 바로 네팔이 구르족이 세계적인 용병이 된 건 그들의 체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듣고 살아온 문화유전자인 신화와 전설 속에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이 있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도 각 다 죽음에 대한 철학이 신화 전설 속에 담겨 있어요. 이란의 얘기도 비슷한 이야기야. 네팔 이야기와. 이란 신화에 나오는 아즈레일 천사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데리러 와요. 데리고 오면 봄에 데리러 오니까 봄에는 일이 많으니까 일 끝나고 가자. 여름에 오면 수학을 준비해야 된다. 수학은 하고 가야지. 가을에 오면 이 가을은 너무 아름답지 않냐. 응? 또 겨울에 오면 겨울은 너무 춥다. 가기에. 이렇게 해서 죽음을 피하는 얘기예요. 한국에서의 죽음은 유명한 이야기는 사마니, 제주신화 사마니 얘기죠. 제주신화 사마니는 이 저승사자가 아차 실수를 하는 바람에 데려갔어야 할 사람 한 명을 빠뜨린 거야. 명단에서. 그래서 죽지 않고 4만 년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마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 사마니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사자대를 편성해서 부대를 편성해서 이 사마니를 체포하러 보냈어요. 근데 사마니가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미 4만 년을 살았으니까 이거 뭐 귀신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숨어버려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포대가 궁리해낸 게 뭐였냐. 계곡에 가서 수철 씻었어요. 시커먼 수철. 수철 씻는 겁니다. 검은 수치 하얘질 때까지. 수철 아무리 씻으면 하얘집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마니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4만 년을 살았지만 숯을 씻고 있는 놈들은 처음 보네. 그래서 사마니를 체포해가지고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라퐁텐 신화의 죽음과 나무꾼도 이 네팔 이야기와 비슷해요. 그러나 철학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생이 아무리 무거워도 죽음보다 가볍다. 열심히 살아야지. 네팔은 용감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응? 운명대로 죽어야지. 그 다른 겁니다. 신화에서 새겨진 문화유전자 이야기 두 번째 하나를 더 하면 이건 마나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나스는 중앙아시아 스탄주로 붙어있는 쪽 나라들이죠. 이 중앙아시아 나라의 가장 유명한 신화가 바로 마나스입니다. 이 마나스에 나오는 망쿠르트 노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망쿠르트 노예 이야기는 마나스도 잘 모르듯이 세계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서양의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만 알지 아시아의 신화, 중앙아시아 신화, 남미의 신화 모르죠. 이 아무도 몰랐던 마나스 신화를 알게 해준 게 징기스 아이스토마토그라프가 쓴 100년보다 긴 하루라는 아주 매혹적인 소설이었죠. 그 소설이 바로 마나스에 나오는 망쿠르트 노예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망쿠르트 노예는 어떤 거냐면 사로제크, 그 중앙아시아 사막에 아주 악랄한 그 부족이 살았어요. 이 부족은 한번 다른 부족을 쳐들어가면 절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다 기억이 없는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졸라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사의 아들이 있어요. 도넨바이라는 전사의 아들이 졸라만이었어요. 욕이 아닙니다. 본래 원어로 졸라만. 이 졸라만이 자기 부족을 침략하는 추한 부족과 맞서서 용맹하게 끝까지 싸웠어요. 그러나 중과 부족으로 결국 포로로 되었죠. 그러나 다행히 그 사이에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자기는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추한 부족은 포로가 되면 기억이 없는 노예, 망쿠르트를 만들어. 망쿠르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잡은 포로의 머리를 빡빡 깎여서 낙타 요방을 잘라내서 그걸 꼭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지를 묶고 사막에 내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칼로 팔다리를 다 묶거든. 목을 채워서. 그러면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열흘을 견디는 동안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갑니다. 이 머리에서, 자기 머리에서 돋아나온 머리카락이 낙타 가죽을 뚫지 못하고 거꾸로 자기 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이 죽고 아주 소수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지만 자기가 겪은 고통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지켜보면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게 망쿠르트 노예입니다. 이 졸라만이라고 하는 청년의 어머니도 자기가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 자기 아들이 포로가 되었다는 걸 알고 3년 동안 온 사로제크 사막을 찾아서 헤매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찾아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죠. 이미 망쿠르트 노예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 이 추한 부족이 묻죠. 양치기가 된 망쿠르트 노예 졸라만에게. 오늘 낮에 찾아온 게 누구냐? 난 모른다. 근데 그 여자가 내 엄마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내일 다시 그 여자가 찾아오면 이 활로 쏴라. 다음날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죠. 낙타를 타고. 그때 졸라만 위대한 전사였으니까 백발백중이죠. 활을 당기죠. 엄마는 소리치죠. 쏘지 마. 넌 위대한 전사 도난바의 아들이야. 네 이름은 뭐니? 나는 네 엄마야. 쏘지 마. 네 이름은 졸라만. 쏘지 마. 도난바의 아들. 그러지만 시위를 넣었죠. 아들이 쏜 화살을 맞고 어머니는
쓰러지죠. 그 쓰러지는 순간에 목에 둘렀던 하얀 스카프가 새로 변해서 날아갔죠. 그래서 오늘도 중앙아시아 사막을 지나가면 새들이 날아와서 도렌바이 도렌바이 넌 누구니? 네 이름은 뭐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100년 동안 100년보다 긴 하루라고 하는 소설의 모티프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인간에게 기억이 없다면,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게 인간인가를 묻습니다. 다만 형상을 하고 있으면 인간인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인간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화와 전설은 거민족에게 삶의 비들을 가르쳐주는, 삶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수단입니다.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죠. 샤는 왕이라는 뜻이고 남에는 책입니다. 왕의 책입니다. 왕이면 누구나 읽어야 할, 그리고 왕을 모시는 신하와 천모들이 읽어야 할 책. 그래서 4,000년 동안의 그 페르시아의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샤나면은 1000년 전에 씌워진 책입니다. 저자가 분명한 책입니다. 우리가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보다 나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샤나메를 읽어보면 깜짝 놀라게 되죠. 1000년 전에도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예리하게 인간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미 기록으로 남겼던 그 기록이 바로 샤나메입니다. 여기 루스탐과 소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스탐과 소랍은 뭐냐면 루스탐 페르시아의 최고의 그 전사였죠. 이 전사가 어느 날 적국에 가서 적국의 여인과 사랑에 빠졌죠. 공주와.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의 모국으로 돌아와야 했죠.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머리끈 하나를 내줬죠. 이 팔찌를 간직했다가 딸이 태어나면 이걸 머리에 묶어줘라.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팔목에 채워줘라. 그거 했죠. 근데 이 아들이 딸이 아닌 아들이 태어났죠. 훌륭한 전사로 자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 나올 거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전쟁에 나왔습니다. 소년 장수였죠. 그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이었어. 2번을 아버지를 말에서 떨어뜨립니다. 루스탐. 죽일 수 있는 순간에 2번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3번째 격돌했을 때 자기가 쓰러지죠. 그래서 칼을 받게 되었죠. 그 순간에 소랍이 자기 아버지에게 묻죠. 당신의 이름이 뭐냐? 루스탐 아니냐? 아니라고 그러죠. 나 루스탐 아니야. 그리고 죽이죠. 그래서 숨이 끊기는 순간 보게 되죠. 팔에 차. 바로 자기가 죽어간 팔찌를 차고 있는 아들을 자기가 죽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토록 간청했지만 이제 우리의 시간은 끝나간다. 이미 칼을 맞았으니까. 제 갑옷을 벗긴 팔찌가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주고 간 바로 그 만호 팔찌예요. 이게 샤나메에 나오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저기 나오는 적은 잘못된 겁니다. 100년보다 긴 하루가 아니고 연을 쫓는 아이라고 하는 칼레이드 하세우니가 쓴 베스트셀러 소설에 나오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 친구가 쓴 바로 100년 연을 쫓는 아이의 바로 이 이야기 샤나메예요. 그래서 모든 현대 이야기들은 신화와 전설로부터 그 모티프들과 메타포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쓴 소설 중에 세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트남의
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밑조우 공주 이야기는 목 잘린 공주죠. 이 밑조우 공주는 적국인 중국의 그 왕자와 결혼했다가 사기 결혼 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 죽게 된 공주였죠. 중국이 몇 차례에 걸쳐서 베트남을 침략했지만 결국 제압하지 못하니까 작전을 바꿔서 자기 중국의 왕자와 베트남의 공주를 결혼시켰죠. 그러나 그건 베트남이 가지고 있었던 신비의 검, 그 칼을 들면 수천 명의 군사를 만들 수 있고 수만 명의 적을 무찔 수 있는 신비의 검이었죠. 황금 거북이가 주고 간 그 신비의 검을 훔치기 위해서 아들을 위장 결혼시킨 거였죠. 그런데 이 베트남의 공주 밑저우는 진정으로 그 왕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다 믿고 칼을 달래는데도 칼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칼을 바꿔치기 해서 중국으로 도망갔죠. 왕자가. 도망가면서 혹시 나와 헤어지게 되면 어디로 갔는지 하얀 깃털로 표시를 해놔라고 하고 떠나갔죠. 그래서 중국으로 간 왕자는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대신 중국의 군사들이 몰려오죠. 그때 왕은 밑조 공주의 아버지는 칼을 뽑아들었지만 이건 가짜였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 쫓겨서 마지막 자기 공주 하나 데리고 딸 하나 데리고 도망을 치죠. 말을 타고 도망가서 바다 끝에 이르렀을 때 얘기하죠. 황금 거북이를 향해서 호소하죠.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냐. 그럴 때 나를 원망하지 마라. 너의 적은 너의 등 뒤에 있다. 보니까 등 뒤에서 자기 딸 공주가 도망온 말대에서 계속 깃털 하나씩을 뽑아서 던지고 그 깃털을 보고 쭉 추적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가 이제 목을 치려죠. 자기 딸을. 그때 이 밑저우 공주가 한 얘기죠. 제가 만일 아버님을 해치고 나라를 배반할 생마음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죽어서 티끌이 될 거다. 하지만 제 눈이 어두워 다만 거짓에 속은 것이라면 죽어서 진주가 될 거다. 밑저우 공주는 그 말을 남기고 죽죠. 그리고 왕은 자기 딸의 목을 베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죠. 그리고 목 잘린 밑저우 공주의 피가 바다로 흘러들어서 진주를 파고들어서 그래서 오늘날 진주가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베트남 밑저우 공주의 이야기. 이게 세월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베트남 신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현대에 와서 또후가 베트남 시인이죠. 시인이 남겼죠. 심장이 잘못해서 심장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렇죠? 나라의 운명이 바다에 잠기게 되었다. 밑저우 공주의 심장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자, 이런 이야기는 유럽과 남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와서라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남미의 서사예술, 소설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낸 마르케스의 100년의孤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부 사실은 카리브해의 신화와 전설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부르지만 실은 마술적 리얼리즘은 개발된 것이 아니고 이미 고대로부터 남미에 전성되어 온 서사예술의 형식이었어요. 또 하나 유럽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를 휩쓸었던 베스트셀러 소설 해리포터에 나오는 인물들 대부분은 다 유럽과 북유럽의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레이백은 북유럽 신화의 거대 늑대인 펜리러의 이름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빌라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그 멋진 요정과 같은 아가씨들, 미인들의 대표 미인들, 해리포터의 대표 미인들이 바로 이 슬라브스라에 나오는 반요정 반인간인 사모빌라의 이름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보가트는 잉글랜드 민담집에 나오는 인물이죠. 요정 비슷한 얘기죠. 이 요정은 집안에 숨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누구나 있어서 장롱 속에서 수시로 사람들 골탕 먹이는 장난을 치는 이런 장난꾸러기 요정, 반요정이죠. 아스는 잘 알고 있는 영국의 대표 신화인 아스왕과 원탁의 기사들에 나오는 왕이죠. 진이는 거의 왕비입니다. 그리고 멀리는 아스왕에게 조력을 다하는 마법사이고 예언자이죠. 역시 해리포터에 나온 랜설롯도 원탁 기사의 한 명으로 아스왕의 아내를 사랑하는 인물이죠. 사실은 이 이야기들을 모르면 해리포터의 우리는 절반을 속하는 거죠. 왜 영국은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꾸지 않는다고 했을까? 그렇죠? 언젠가 인도는 잃겠지만 셰익스피어가 개척해낸 메타포의 영역, 언어의 영토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셰익스피어는 문명화된 담론 중에서 필요하지만 표현이 안 되는 대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언어를 만들어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클레오파트라 이야기죠. 오 나의 사랑하는 여왕 클레오파트라, 난 당신과 사랑의 영토 그 끝까지 갈 거야. 사랑하는 나의 영웅 안토니오, 당신이 사랑하는 영토의 끝에 도착한다면 난 그 영토를 더 개척하겠어. 사랑이란 게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토로, 사랑을 영토로 바꿔놓은. 이게 안토니오의 대사죠. 야, 안토니오 만만치 않은 인간이죠.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더 만만치 않죠. 귀하가 그 영토의 끝에 도달한다면 나는 그 영토를 더 개척하겠다. 이 말을 만들어낸 게 셰익스피어였죠. 자, 이제 왜 우리가 신화와 전설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세계 각국의 세종학당에서 일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가서 배우고 관심을 기울이고 알아내야 될 것들이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 하나하나씩을 알아내는 일입니다. 이건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거죠. 1945년 해방이 된 직후에 김구 선생이 발표했던 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하게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을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자, 우리 한국이 오늘 여기에 올 줄 세계 누구도 예상치 못했죠. 세계 최빈국으로 식민지에서 벗어났을 때 겨우 먹을 것, 세 끼 먹을 것이 없을 때 김구 선생은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로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꿈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일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종학당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죠. 왜 그러면 한국은 이렇게 사랑받게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한국 문화는 왜 K-팝과 K-드라마에 사람들은 그토록 열광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를, 노래와 드라마를 가진, 서사를 가진 민족이 되었을까? 르몽드 디플로마크의 작년 연말 결산 후에 나온 드라마 평론가가 쓴 지적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K 콘텐츠의 약진은 한국이 미국과 유럽이 걸었던 근대화의 길을 가장 넓게 걸었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 한국은 패권주의와 약육강식의 질서에 시달리며 불합리한 횡포를 절감했다. 이는 역으로 미국과 유럽이 한때 내세웠다가 폐기해버린 평화와 공존,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장 역동적으로 실현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했다. 중심이 아닌 주변부가 세상을 구원하는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 K-드라마의 안과 밖에서 함께 목격하고 있는 거다. 이것은 K-드라마가 누리는 행운이자 동시에 완수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나라를 문화적으로 침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하면 다릅니다. 그것이 한국의 강점. 한국은 그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의 피해자로서 여기까지 살아남아 왔고, 그 폐해들을 가장 피해자로서 겪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 중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세종학당이 해야 되는 건 프랑스의 알리앙스가 했던 일과는 다르게 해야 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민족도 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리가 없으니까 그것은 공산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일찍이 아무도 한 일이 없기에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봅시다. 나는 우리나라의 청년 남녀가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제 마음을 닦고 제 힘을 기르기로 낙을 삼기를 바란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힘쓸진데 30년이 못하여 우리 민족은 괄목상대하게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자, 이 확신대로 우리 민족은 이제 세계에 괄목상대하는 상대가 되었고, 그 맨 앞자리에 세종학당이 나가 있습니다. 문화는 배우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누리는 것이 문화입니다.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세종학당의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마디씩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한 달에 적어도 하나의 그 나라의 이야기를 배워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고 하기 전에 그 나라의 말 한마디라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나라의 이야기 하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게 해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위대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나라의 사람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종학당이 해야 될 일이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